당시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밀려났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한식품수출전략본부에서 차장으로 일하던 나츠키라고 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지만 젊었던 시절에 겪었던 두 번의 처절한 실패가 여전히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국을 무시했고 어떻게 그로 인해 무너졌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에 저는 젊었고 패기에 가득 차 있었으며 동시에 한국을 벌레 보듯 하고 있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식품수출전략본부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음식이 아시아에서 가장 우월하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 뒤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시절 일본은 문화 강국으로 대접받았고 한때 한국이 일본 상품과 문화를 동경하며 베끼고 뒤쫓던 때였으니 저로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을 한참 뒤떨어진 나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간혹 한국이 올림픽이니 산업화니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그저 한국은 그래봤자 우리 일본 발밑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당시 식품수출전략본부에서는 여러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일종의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만, 홍콩 등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저를 비롯한 여러 간부들은 이제 한국만 남았다라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인식을 지녔습니다. 한국은 우리 상품을 들여놓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미주나 유럽보다 훨씬 쉬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음식으로 아시아를 다시 한번 정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제 안에 흐르던 혐한 감정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가진 과도한 자부심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지요. 어느 날 저는 임원회의에서 한국 시장 진출 프레젠테이션을 맡았습니다. 현지 조사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 음식을 얼마나 동경하는데요. 우리가 들어가면 좋다고 너도 나도 줄 서서 먹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일본 음식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깔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가져간 브랜드는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규동 체인이었습니다. 이 체인은 일본의 김밥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성비와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일본에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규동 체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회사가 밀어주고 있던 브랜드는 단연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저는 회사 내부에서 해외 확장 사업 담당 차장 직함을 달고 그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1990년대 중반 저는 젊은 혈기로 한국에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겠다며 날아갔습니다. 당시는 외환 위기 전후로 한국 경제가 불안하긴 했지만 저는 그것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상치 못한 장면에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 공항이 낡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체계가 잘 잡혀 있었습니다. 지하철도 복잡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었고 시내 곳곳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며 활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라는 기분이 들었지만 곧바로 아직 우리 일본만큼은 아니겠지라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주요 상권을 살피고 사람들의 음식 취향을 조사한다며 돌아다녔습니다. 밤에 골목길을 둘러보니 밥집과 술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함께 나온 반찬이 잔뜩 깔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것들을 다 먹으라고 내주는 건가 싶을 만큼 반찬이 다양했습니다. 거기다가 김치, 나물, 젓갈, 장아찌 같은 발효식품이 꽤 맛이 독특하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일본 음식이 더 세련되고 맛있다라는 가치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자극적인 양념에만 의존하는 것 아닌가 하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온통 고춧가루를 써대니 제 옷에 고춧가루 냄새가 배이는 건 아닌지 걱정했을 정도였지요. 그런 자세로 저는 회사에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간단한 덮밥류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소고기를 밥 위에 얹는 규동은 한식의 불고기 덮밥과 유사하니 큰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지었고 임원진은 저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진출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심차게 음식 침공으로 들어갔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게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맛본 실패 중에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선 규동 매장을 서울의 핵심 지역에 열었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들러본 이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곧바로 가격이 왜 이리 비싸냐, 반찬도 주지 않으면서 미소고까지 따로 돈을 받냐라는 식으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치나 장국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고 추가 비용 없이 마음껏 먹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장 치명적이었던 점은 한국인들은 덮밥을 보면 일단 비벼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보통 덮밥을 젓가락으로 사뿐히 건져 먹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저희 매장에 와서 덮밥이면 일단 비벼야지라며 고기와 밥을 함께 뒤섞었는데, 그렇게 비벼버리면 규동 본래의 맛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제가 젊은 패기로 고용했던 일본인 직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질색했습니다. 심지어 매장벽에 비벼 드시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문구까지 붙여놓았는데, 그게 알려지자 한국 인터넷에서 아니 밥을 한국의 방식대로 먹겠다는데 왜 간섭이냐라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순식간에 꼰대 같은 이미지로 굳어졌고 불편하고 비싸기만 한 식당으로 찍혔습니다. 그 외에도 간장의 달달함에 익숙한 일본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너무 달고 짜다 느끼하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국에는 고추장이나 매운 양념을 가미한 불고기나 제육덮밥이 있으니 굳이 이런 반감 어린 규동을 먹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매출이 떨어졌고 저는 임원회의에서 쩔쩔매며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에 홍보를 더 해야 한다, 메뉴를 조금 바꿔보자 등 별의별 대책을 세워봤지만 이미 한국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별로다라는 평판이 퍼진 뒤였습니다. 게다가 외환 위기가 닥쳐오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부랴부랴 철수했습니다. 그때 제가 당한 굴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 돌아오자 회사에서는 결국 또 망했다라는 식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저는 당시 경제 상황이 나빴잖아요. 거기에 밀려서라고 변명했지만 솔직히 제 안에서도 뭔가 씁쓸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제 발로 물러났구나 싶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 젊은 날의 자존심도 깨졌습니다. 저는 늘 일본이 최고고 한국은 감히 넘볼 수 없는 후발주자라고 여겼는데, 그런 나라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돌아온 제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실패를 겪은 뒤 저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팀에서 제 입지는 흔들렸고 차장이라곤 해도 곱지 않은 시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따위에게 진리가 없다. 반드시 다시 도전해서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갈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회사에서도 너도 한 번 더 기회를 잡아봐라라는 식으로 슬쩍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강력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브랜드로 한국 시장을 노려보는 아이디어를 슬쩍 꺼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스터 도넛이었습니다. 당시에 미스터 도넛은 일본 전역에 수백 개 매장을 운영하며 어찌 보면 던킨 도넛을 넘어서 일본 대표 도넛 체인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또 이 정도 브랜드라면 한국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는 문화가 생겨났을 테니까요 라고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임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미 제 커리어에는 상처가 나 있었기 때문에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저는 재도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오기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규동 따위에서 실패한 게 억울하다. 이 도넛 체인을 성공시켜서 이번에는 한국을 무릎 꿇리고 싶다. 이런 저급하고 치졸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혐한 감정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무슨 맛을 안다고 덮밥을 비비고 난리였겠어. 하지만 도넛이라면 그들도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을 테니 분명 우리를 따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시 한번 처참했습니다. 도넛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호떡, 꽈배기, 붕어빵, 찐빵 같은 간식 문화가 풍부했으니 굳이 기름진 도넛을 사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게다가 건강에 관심이 높은 이들은 도넛은 칼로리 폭탄이자 설탕 덩어리라고 여겨 선뜻 손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미스터 도넛 매장을 오픈했을 때도 처음엔 호기심에 몇몇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도넛을 만들고 신선하게 내놓는다는 콘셉트를 내세웠지만 정작 매장마다 품질 편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어떤 매장은 도넛이 맛있다고 소문났지만 다른 매장은 도넛이 덜 익었다거나 식감이 안 좋다는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니 전바점 논란이 퍼졌고 이내 소비자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던킨 도넛마저도 한국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는커녕 매장 수를 늘리기는커녕 줄이기 바빴습니다. 또다시 저는 실패했습니다.
사실 규동 체인을 망하게 했을 때보다도 더 괴로웠습니다. 한 번 실패했을 때는 운이 나빴다거나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라며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핑계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외환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스터 도넛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되레 한국인은 취향이 까다롭다, 너무 일본과 다르다 같은 말을 하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안팎에서는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할 거냐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철저히 패배를 시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차 실패 이후 회사를 거의 떠밀리다시피 나와야 했습니다. 좌천성 인사를 받았고 내부에서도 저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들이 나돌았지요. 저로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한국 따위에 2번씩이나 당했다는 자괴감이 제 젊었던 혈기를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를 노리면서도 속으로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일본 브랜드를 들고 가서 한국을 정복해 보이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저는 어느덧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지금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돌아보니 한국이 단순히 따라잡기 힘든 나라라는 점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았어야 했습니다. 반찬 문화, 발효식품, 매콤한 양념, 비빔 문화처럼 한국인들은 매우 까다롭고 풍부한 음식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격에 대한 민감함과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하는 습관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 브랜드가 일본에서 먹히니 해외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안일한 접근으로는 절대 공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가 한국 시장에서 2번 실패한 이유는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제 멋대로 진출했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규동 체인 실패는 제 오만함을 단박에 깨닫게 해주었고 2번째 미스터 도넛 실패는 제 복수심을 가볍게 뭉개버렸습니다. 저는 이 2번의 굴욕 이후 일본으로 돌아와 폐잔병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한동안은 집에서 치과하며 술만 마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자책도 했고 언젠가 꼭 복수해야 한다라는 초라한 다짐에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고 음식 문화 역시 매우 발전한 상태입니다. 일본이라고 해서 영원히 최고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소비 트렌드를 배워야 할 상황이 온 지 오래입니다. 그때의 저는 그런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혐한 감정과 과도한 자부심에 눈이 멀어 냉정한 판단을 놓쳐버린 것이지요. 지금도 제 안에는 약간의 복수심이 살아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리벤지하고 싶다라는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많이 나이를 먹었고 현역에서 물러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제 안의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고 싶어서입니다. 결국 저는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2번이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억울함이 불끈불끈 치솟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국민 브랜드라고 자부하던 외식 업체들이 한국에서는 번번이 무너집니다. 한국인들은 더 이상 일본 문화를 무턱대고 추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질, 가격, 감성, 다양성에 있어 훨씬 엄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요즘은 한류 열풍으로 해외에서도 한국 음식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저처럼 일본이 최고의 음식 강국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오히려 시대착오적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길고 자극적인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때 젊은 혈기로 한국을 얕봤다가 그곳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폐잔병처럼 돌아온 제가 이제야 제 잘못을 고백합니다. 한국이 제 자존심을 철저히 부숴놓았지만 동시에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이 교훈이 또 다른 도전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채로 과거를 곱씹으며 다시 한번 복수를 꿈꿉니다. 언젠가 그 꿈을 이룰지 아니면 영원히 좌절된 채로 끝날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를 고백함으로써 제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사츠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